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끝내고 이제 2021년도 1월달 시마 강의,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서 이론 강의, 시마 강의를 1월, 2월, 3월까지 해서 이렇게 석 달 동안에 걸쳐서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좀 안 한 것들이 있죠. 그것도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석 달 동안에 자세하게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는 먼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페이지 14쪽이네요. 페이지 14쪽 건축법 제1장 총칙입니다. 건축법은 7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문제. 그 중에서 객관식이 4문제 정도, 주관식이 3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부터 뒤까지 골고루 나오는 편입니다. 용어 정의부터 해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것까지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비교적 다른 법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고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끝나면 뒤에는 제2편 주택법 나오고 제3편 공동주택관리법 나오는데 그것은 약간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1번 목적. 이것은 이 건축법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잠깐 살펴보니까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등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무엇의 증진에 이바지 하느냐?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공공복리는 적극적으로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공공복리는 적극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반대가 뭐냐면 이제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유지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막는 것이죠. 대모를 막는 것은 질서 유지가 되겠죠. 공공복리는 적극적으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복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02 용어정의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거의 한 문제 여기서 꼭 거의 나온다. 보니까 17, 18, 19, 20, 20에 이렇게 계속 나왔다고 되어 있죠. 계속적으로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2021년도도 역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거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실은 우리 기본 강의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보다 건축법상 거실은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보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리빙룸, 거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거주, 작업, 집무,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 그래서 웬만한 방이면 다 거실입니다. 웬만하게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으면 다 거실입니다. 그래서 강의실도 거실이고, 교실도 거실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거실이고, 공장 안도 거실이고, 낙골당 안도 거실이고, 창고 안도 거실이고, 식당 안도 거실이고, 침실 안도 거실이고, 또 어떤 모임 갖는 방도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 개념은 굉장히 넓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안의 거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룸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거의 다 거실이다. 창고도 거실입니다. 교실도 거실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는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인데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인데 그 6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외울 때는 순서를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느냐.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6개 바지 보내주기 해가지고 바는 바다, 짐은 지붕, 틀, 보는 보고, 내는 내력, 벽, 그 다음에 주는 주, 계단, 기는 귀둥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붕은 지붕 틀입니다. 지붕 틀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죠. 주계단, 보통 계단입니다. 기둥, 보는 옆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걸쳐놓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6가지를 뭐라고 한다? 주요 구조부라 부르고 시험지에 잘 나온다. 그럼 또 어떻게 나오냐? 주요 구조가 아닌 걸 섞어서 나와요. 거기 보니까 다만 무슨 주요 구조 아니냐?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지한다. 특별히 거기 최하층 바닥, 그다음에 작은보, 차양, 5개 계단, 이거는 주요 구조가 아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바닥은 주요 구조부인데, 뭐는 주요 구조가 아니냐?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리모델링 고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 일부 중축, 개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3가지입니다. 대수선, 일부 중축, 일부 개축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손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중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개축은 늦게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증축만 있었는데 개축도 한 3년 전쯤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을 갖다가 의호시가 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고, 올라가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인데 초고층 건물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인데 즉 30층 이상인데 초고층 50층 이상은 아니더라. 그럼 결국에는 40층 같은 거 있죠. 40층. 예를 들어서 40층 같은 것은 준초고층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알 것은 고층 건축물로 시험지에 나온 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고층 건축물 4번 고층 건축물입니다. 용어 정의상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근데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고층 건축물인가 아닌가?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고층 건축물인가 아닌가? 요거 층수는 30층 미만이에요. 높이는 120m 이상입니다. 이것은 고층 건축물인가 아닌가?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이다. 아니 왜 30층 미만이 들어있는데 왜 고층 건축물인가? 거기 보니까 층수가 3층 이상이든가 높이가 120m 이상이든가 어느 하나만 되면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지만 여기는 맞아요. 그렇다면 어느 하나만 해당됐기 때문에 이것은 고층 건축물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위에 7번 관계 전문 필자.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 공사 감자와 협력한 자를 말한다. 이를 뭐라고 한다?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다음 8번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는 몇 명이냐? 모두 4명입니다.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이 넷입니다. 즉 건축 관계자란 것은 건축주도 있고 설계자도 있고 공사감리자도 있고 공사시공자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식으로 다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 해가지고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손,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시험지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하는 자만 건축주이지 현장 관리인 두어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는 건축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다 아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주관식도 나올 수 있죠. 적으라 그러면 적어야 되겠죠. 설계자는 뭐냐? 자기 책임, 보주자 도움반도 포함해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도서의 의단부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이 설계자죠. 그래서 시험지 낼 때 설계자하고 공사감자를 헷갈리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1회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공사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바로 설계도서라고 부르는데 이때 시험지 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일 어렵게 나왔죠. 거기 설계도서에서 괄호를 2개 쳐놨어요. 예를 들어서 구조계산서하고 시방서를 둘을 쳐놓고 괄호 쳐놓고 2개를 집어넣은 거.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용 도면 괄호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럼 뭘 적어야 될까요? 구조계산서, 시방서 이걸 적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의 사항인데 시험지에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이 있다. 단답형 주관식으로 괄호를 2개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용 도면, 시방서 2개를 적는 거 이렇게 아주 어렵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10번 16쪽 위에 내수제로 내화구조, 방화구조 다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재란 뭐냐? 인조소,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내화구조란 뭐냐? 화재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이건 실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난연재료는 뭐냐? 불에 잘 타지 않은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불연재료는 뭐냐?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이런 식으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주된 건축물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민법, 청축, 물권법에서 물건을 얘기할 때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물건을 얘기할 때 주물종물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부속건축물은 주물에 속하는 거예요. 꼭 똑같은 건 아니면 논리적으로 볼 때 종물로 볼 것은 부속건축물이고 주물을 볼 때는 여기서 뭐라 표현된다고 하면 주된 건축물입니다. 주된 건축물. 그래서 마치 민법 물권법에서
민법 총칙에서 물건 얘기할 때 주물주물 있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된 건축물하고 부속 건축물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주가 될까요? 주된 건축물이 주가 되죠.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다. 부속 용도로 씁니다. 부속 용도로 볼 건데 뭐 식당도 쓰고 뭐 운동하는데 타가서 등등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부속 건축물하고 주된 건축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읽어보니까 12번 일단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일단 같은 대지에 있고 이 주된 건물하고 이 부속 건물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되고 특별히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다. 주된 건축물을 위해서 부속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 바로 부속 건축물이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하고 주된 건축물은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만 분리가 돼 있다. 그리고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부속 용도로. 그렇다면 부속 용도는 뭔가? 부속 용도 올라가서 17쪽 위에 13번 부속 용도가 쭉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봐드릴까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이 필수 용도다 해가지고 1번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용도 뭐 화장실 같은 거 있죠? 목욕탕 같은 거 이런 거 대피소 같은 거 이런 거고 사무, 작업, 집회, 물품지장 등 주차장 같은 거 창고 같은 거 집회 가는 거 같은 거 이렇게 강당 같은 거 또 뭐 작업하는데 사무실 같은 거 구내 식당 3번 직장 어린이집 구내 운동시설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부속 용도이고 이렇게 하는 건축물이 뭐다? 부속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속 건축물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주된 건축물을 전제로 합니다. 이어서 14번 지하층. 지하층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또 봐드리겠습니다. 지하층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지하층 거기 분수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2분의 1 이상 이거 꼭 외우세요. 2분의 1 이상 볼까요?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요거 지하층의 용어 정의. 이럴 때 보니까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 지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두 번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이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입니다. 당해층 높이 즉 해당 층 높이, 여기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2분의 1 이상인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가라앉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2분의 1 이상이 땅으로 밑으로 들어가 있다. 지표면에서 2분의 1 이상이 밑에 지하로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하층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2분의 1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이 밑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지하층입니다. 자, 요거는 지상층이고, 요건 지하층이다. 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조금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균 높이입니다.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다.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입니다.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인데, 여기 좀 다르면, 요거하고 좀 다르면, 이게 내려간 것이 2분의 1 이상, 어떤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인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고, 근데 여기서 좀 더 배울 것이 있죠. 뭐냐면은, 첫째,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지하층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지하층 층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지하층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2층 건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연면적에 지하층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제곱미터고 100제곱미터씩이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300입니다. 100, 300. 지하층도 포함합니다. 지하층도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용적률 계산할 때 면적. 용적률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연면적. 이때 연면적에는 미안하지만 지하층은 뺍니다. 지하층 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을 얼마나 계산하냐?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 빼버리니까 얼마다? 100, 200. 200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200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층 설치 여부. 지하층을 만들까 안 만들까? 이거는 재량입니다. 건축주 재량이다. 건축주가 건물 지을 때 지하층을 설치할까 말까? 이것은 건축주 재량이다. 설치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하나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1번 지금 했고, 지금 한 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 요건 심화 강의에서 할 때 하려고 안 해드렸어요. 이제 심화 강의에 이제 맛이 요것이죠. 동그라미 2번 안 했는데 들어갑니다. 지하층의 지표면 2번. 자, 이건 뭔 소리냐? 이건 안 했던 거예요. 지하층 지표면 이런 겁니다. 아까 지하층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1 이상이 여기에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있으면 지하층이다 그랬죠? 요거 2분의 1 이상이. 근데 보통은 이렇게 땅이 평평하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면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표면이. 그러면 지표면을 잡아야지 2분의 1 계산할 텐데, 지표면을 잡아야 되는데 2분의 1 계산할 텐데, 근데 지표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지표면을 잡을 것인가? 지표면을 잡아야만이 거기다가 2분의 1 계산하는데, 이 지표면 잡는 방법, 기울어졌을 때 그 얘기입니다. 기울어져 있을 때 지표면 잡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정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지을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어떻게 어디를 갖다가 지표면을 잡을 것인가? 잡는 방법은 시험지을 풀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수평거리에 따라 가정평균한 높이, 그걸 갖다가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선정한다. 즉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정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요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혹은 기울어져 있으면 수평거리에 따라 가정평균한 높이 수평면, 이렇게 요 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건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나 시험지 풀 때는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죠? 이어서 15번 발코니. 세상에 발코니는 2번이나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되게 쉬운 것인데 20회, 23회, 즉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전에도 나왔고 23회가 작년입니다. 2020년도 나왔어요. 그전에 3년 전에 또 나왔고 발코니. 그냥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발코니 주관식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점수 주는 거죠. 발코니가 뭐냐? 거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으로 목적으로 건축물 내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서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보통 아파트 같은 거죠. 혹은 연립 같은 거.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발코니. 두 번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근데 되게 쉽게 나오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것이 바로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평면도 그린다면 여기가 502호고 여기가 502호다. 그럼 발코니 뭐냐? 외벽에 부가적으로 했다. 외벽인데 이 부분 외벽입니다. 외벽에 부가적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것이 바로 발코니다. 그럼 보통 여기다가 세탁기 놓기도 하고 이렇게 빨래도 널고 하기도 해요. 이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안과 바깥에 완충 역할을 한다. 이 건축물 안과 바깥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코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관식 발코니 나왔습니다. 평면도 그런 것이다. 다만 요즘 주택은 뭐로도 쓸 수 있다. 거기 보니까 기준에 맞으면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다만 규정에 맞아야 돼요. 주택,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건 발코니 확장 그런 말 들어있죠. 이건 이제 법적으로 허락되는 것이죠. 다만 기준은 맞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발코니라고 부른다. 주관식으로 두 번 나왔습니다. 둘 다 쉽게 나왔죠. 이어서 16번 한옥. 한옥은 읽어보면 보면 되는데 한옥 등 건축자산에 진행하는 법률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가십시다. 17번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유지를 잘해야 되겠죠. 지어놓기만 하고 유지관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애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게 뭐라고 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다. 유지관리입니다. 이어서 18번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시험제 주관식도 나왔고 또 나중에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특별건축은 대단히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이 앞에서는 특별건축의 용어정인데 이건 이미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 간의 창출, 건설 기준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법 또는 관계 부분에 따라 일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뭐냐?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뭐냐? 주관식 나왔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지 말씀드린다면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그냥 성냥가각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명품 건물, 좀 더 멋있는 건물, 약간 이렇게 어떤 모양 같은 건물 같은 거, 또는 비틀린 건물 같은 거, 또 구멍이 송송난 건물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이 바로 뭐다?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즉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짓는 거예요. 명품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법을 갖다가 빡빡하면 안 돼요. 법이 빡빡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법, 즉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해서 적용한다. 법의 융통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 특별히 지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이어서 19번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도 18회 때 나왔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바닥면 잡기가 5천 이상인데 동그라미 1번은 바닥면 잡기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때는 용도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16층 이상인데 그때는 용도를 따지지 않고 16층 이상이기만 하면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닥면 잡기가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이때는 용도를 따져야 됩니다. 거기 문화매입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등이 바로 다중이용시설인데 이때 바닥면 잡기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5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시험지는 뭐가 나온 적이냐? 기업, 문화 및 집회시설 해놓고 다만 거기 조건이 붙었네요. 무엇과 무엇은 제외한다.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요거 나왔어요.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맞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포인트고 두 번째 16층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굳이 용도를 따지지 않고 다 뭐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준다중이용 건축물 요건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용도만 따집니다. 다만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수는 바닥면 잡기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위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5천이었고 여기 준다중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용도만 따지는데 층수 안 따지고 용도가 위에 다중이용보다 더 많습니다. 즉 12가지나 되죠.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어디까지? 장례시설까지 모두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만 바닥면 잡기가 용도 쓰는 부분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이해됩니다. 특별히 동그라미 1번 주의하셔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거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19쪽 21번 실내 건축. 실내 건축은 우리가 통상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그걸 갖다가 건축법에서는 실내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관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을 다음에 대통령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뭐 카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잘 설치하죠. 뭐 룸사롱 같은 거 잘 설치하고 이런 거 이게 실내 건축이죠. 노래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대통령령으로 하는 재료나 장식물이 뭐냐? 1번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 재료 등등등 4가지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내 건축은 이런 것이다. 이어서 22번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특수구조 건축물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 특수구조 건축물은 뒤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3번은 그냥 읽어봅니다. 3가지 중에 3번은 읽어보시니까 3번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을 정하여 고시한다. 뭐 상투적인 말이죠. 그런데 1번, 2번은 좀 더 기억해야겠네요.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 3가지가 있는데 3번은 그렇다 치고 1번, 2번이 중요하게 되겠는데 1번 봐드린다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건물 있으면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 외벽에 무슨 선으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외벽이 없으면 기둥부터. 기둥으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즉 이게 벽이든 기둥이든 간에 이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보호 같은 것이 튀어나왔냐, 보호나 차양 같은 것이 튀어나온 경우냐, 이 중선에서 요 거리가 3m 이상 튀어나왔을 때, 3m 이상 튀어나왔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이쪽은, 고정됐지만 이쪽은 지지되지 않아요. 여기는 받쳐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너질 수가 있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특수 구조 건축물. 뭘 기억한다? 3m 이상 무엇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부터,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부터 3m 이상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갖다 뭐라 한다? 특수 구조 건축물의 1번이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여기 벽이나 내리벽이나 기둥이 있는데 이 거리가 아주 길어요. 길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천장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수 구조 건축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길이가 얼마 이상이냐라고 한다면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벽과 벽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20m 이상인데 20m 이상. 근데 20m가 육안상 안목 치수로 20m냐 아니면 중심 여기 중심선 여기 중심선 가지고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가 20m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위 것이 맞습니다. 요건 아닙니다. 즉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가 20m 이상일 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벽이든 기둥이든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20m 이상일 때 그럴 때는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아까 읽었죠? 이어서 부속 구조물 23번. 이 부속 구조물하고 부속 건축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부속 건축물을 다시 한번 봅시다. 16쪽 밑에 12번. 16쪽 밑에 12번. 부속 건축물. 그 다음에 부속 구조물은 지금 19쪽 밑에 23번. 부속 구조물. 이거는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을 전제해서 부속 용도로 쓰는 것이 부속 건축물이고, 여기 부속 구조물은 뭐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부속 구조물은 부속 건축물과 전혀 다른 것인데,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그게 도대체 뭐냐? 거기 급기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계고 부인 환기구, 환기하는 거. 공기를 갖다가 집어넣거나 빼는 거, 급기 배기. 공기를 갖다가 집어넣거나 빼는 환기구를 여기서 뭐라 한다? 부속 구조물이라 부른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과 부속 구조물을 헷갈리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19쪽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20쪽 제조업자. 제조업자란 뭐냐?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필요한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자가 제조업자고, 유통업자는 유통시키는 자죠. 즉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그 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이 바로 유통업자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결합건축, 요거 중요합니다. 26번 결합건축은 중요하다. 결합건축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합건축 이렇게 적는 거. 결합건축이 뭔데? 법 56조에 따라서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정하지 않고 2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엇인가?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뒤에서 또 다루게 되겠는데, 일단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정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결합건축 26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일정한 구역에서 여기 있는 대지하고 여기 있는 대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개면 용적률을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만약에 면적이 같다 치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이 지역이 원래 이 지역이 용적률이 400%다 그러면 여기도 몇 프로 줍니까? 400% 주고 여기 4% 주는데, 이걸 개별 패치마다 저희가 통합해서 합니다. 통합해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이 합치면 800이죠. 800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얘가 100을 더 추가해서 500으로 하고, 여기는 100을 빼가지고
300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통합해서 개별마다 하지 않고 통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800만 맞으면 되니까 얘가 100을 더 올리고 얘가 10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800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정한다. 이것이 바로 결합 건축입니다. 이쪽은 100을 올려주고 이건 빼주고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적용합니다. 총량제로 맞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결합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먼저 대지 들어갑니다. 대지는 뭐냐? 우리가 건축물은 보통 땅 위에다 짓습니다. 이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대지라 부릅니다. 원칙은 대지에다 짓죠. 물론 물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대지 위에다 짓기 때문에 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대지를 갖다가 셀 때 대지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죠. 대지를 한 개, 두 개 할 때 뭐라 보냐? 필지라면 필지. 대지의 단위는 필지입니다. 필지를 하는데 이 필지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전에는 지적법이었어요. 필지의 개념은 지적법이었는데 그것이 법이 이름이 개정되면서 나중에 요즘 뭐라고 그러냐? 지적법이란 말을 안 쓰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옛날 말로 지적법, 지금 이 법에 따라서 필지로 나눠진 것이 바로 대지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3개면 대지가 3개고 필지가 4개면 대지가 4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자는 토지는 2 이상 필지를 하나 대지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밑에 나옵니다. 괄호 2번. 2 이상 필지를 하나 대지로 한다. 옆에 가서 괄호 3번. 하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1번과 그 다음에 6번을 해드렸어요. 제가 기본 강의에서 1번과 6번을 해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2번 좀 어려운 거죠. 동그라미 2번 심화 강의니까 동그라미 2번과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6번 2번, 4번, 6번을 설명드림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괄호 2번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들어갑니다. 둘 이상 필지를 갖다가 하나 대지로 한다. 한 개의 대지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몇 가지 경우가 있냐? 모두 6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4번, 6번. 그러면 옆에 있는 거 3번 하나 이상 필지 일부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한 개 대지를 한다. 요건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설명드리는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 이상 필지 한 개 대지를 한다. 동그라미 2번 들어갑니다. 거기 읽어드릴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토지를 갖다가
한 개 대지로 봐주겠다. 자, 합병이 불가능하다. 공간정보 이법상 합병을 하려면 하필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필 조건이 깐깐해요. 뭐 지목이 같아야 된다, 뭐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병, 즉 합필을 해주는데 합병 내지 합필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대지로 묶어봐 주겠다. 하나의 대지로 봐줘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켜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밑에 예, 기역 거기 각 필지 지번 부여적 서로 다르다. 이러면 합병이 안 됩니다. 각 필지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다. 합병 안 됩니다. 합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지를 묶어서 한 개 대지로 봐줍니다. 그 뜻입니다. 각 필지 지번 부여이 다르다. 무슨 소리냐? 여기 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XX동이고 여기는 세모동이다. 이렇게 지분 부여적이 달라요. 이걸 지분 부여적이라고 합니다. 동 같은 게 다르면 이때는 이거 갖다가 정식으로 합필을 안 해줘요. 이거 안 됩니다. 합필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한 개의 대지로는 봐줄 수는 있어요. 지번은 하나가 아니지만 한 개의 대지로 봐가지고 건물 질 수 있다. 그 뜻이고 니은은 뭐냐? 축적이 다르다. 자, 만약에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긴 축적이 600분의 1이고 여긴 1200분의 1이다. 이럴 때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이걸 갖다가 묶어서 한 개 대지로 봐가지고 건물 짓게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디귿은 뭐냐?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집안이 연속되지 않다.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건물이 집안이 토지가 이렇게 뚝 끊어졌어요. 이렇게 가다가 뚝 끊깁니다. 이럴 때는 이것과 이것이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걸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봐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단서.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나 어떤 권리관계, 이거하고 소유자가 같거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되지 다르면 안 된다 뜻입니다. 이어서 4번, 도론의 4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가 그 부대시설 본시설을 건축하는 주택단지라고 나오죠. 주택단지. 4번은 뭔 소리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단지 지을 때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어놨지만은 사실상은 이것을 도면상 보면은 지번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번 3번, 여기는 2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지번 4번 이런 식으로 몇 개 필지의 아파트 단지가 된 것이 한 개 필지, 한 개 그 지번으로 아파트 올라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개 필지가 모여서 되기 때문에 워낙 넓으니까. 그러면 각각 필지당 한 개의 대지니까 필지에 맞춰서 건물 짓다 보면은 여기 건물 있고 삐뚤삐뚤 이렇게 통일성이 없잖아요. 삐뚤삐뚤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전체 필지를 합쳐가지고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파트를 잘 배치할 수 있어요. 단지 전체를 한 개를 뭉뚱그려서 한 개를 보는 거예요.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필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개 대지로 봅니다. 필지가 두 장 필지도 한 개 대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이렇게 배치합니다. 나란하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놀이터, 상가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개로 봐가지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우리가 6번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는데 나중에 뭐 받을 때? 사용승인 받을 때.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 뭐다? 하나의 필지를 합칠 걸 조건한다. 필지를 합칠 걸 조건한다. 합할 것. 합칠 것이라 표현하죠. 합칠 것. 나중에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 받을 때 필지를 합칠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겁니다. 이래서 여기다가 필지가 두 개다. 그러면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나중에 합칠 거예요. 이거 합칠 거. 그럼 아예 이 합친 거를 갖다가 한 개 대지로 봐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친 걸 갖다가 한 개 대접할 수 있다. 나중에 합칠 거니까. 사용승인이란 뭐냐?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다 지었으면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고 건축법상은 사용승인을 받는다. 즉 사용승인을 받아야만이 떨어져야만이 건물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준공검사 이런 말 안 쓰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필지를 합친단 말이죠. 근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사용승인 받는 거는. 그때서 필지 합칠 거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한다? 하나 대지로 묶어서 봐달라, 봐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둘 이상 필지를 묶어서 하나 하고 옆에 가서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한 개 대지로 갈 수 있다.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설명 들어갑니다. 하나 이상 필지 일부. 하나 이상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2개로 봅시다. 2개 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이니까 둘도 되죠. 2개 되겠는데 거기에 1번, 도나 1번. 도시 군객설이 결정 고시됐다. 그러면 그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있는데 여기 일부하고 옆 필지의 일부하고 여기 일부 묶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여기 일부고 여기 일부 이 필지 일부 여기 필지 이 필지 일부 이거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도시 군객시설 그래서 요즘 말씀되고 있는 교도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 부분만 몇 개를 본다? 한 개 대지로 볼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부분은 뭐냐?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여기 나눌 것을 조건으로 주의하세요. 아까 여기는 합칠 거예요. 여기는 나눌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다 끝내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2필지가 있다. 근데 일부를 갖다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공사 다 끝내놓고 여기다가 이래서 2필지에 대해서 2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여기다가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나누겠어요. 이 부분만 나눌 거예요. 이 부분만 나눕니다. 그러면 이것만 몇 개를 본다? 한 개 대지로 봐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보니까 사용 승인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사용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한다. 나중에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필지가 나눠지는 이 토지, 요걸 갖다 물어본다. 요걸 갖다가 한 개 대지로 본다. 근데 여기서는 합칠 거, 여기서는 나눌 거, 요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제1강은 거기 21쪽에 2번 건축물 전까지 즉 대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제2강에서는 21쪽 밑에 2번 건축물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